안녕하세요. 화면 조정을 조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서 토론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현명하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요. 네, 잘 나오는 카메라를 좀 닦았는데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다양한 관점에 대한 독서라는 제목 하에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전된 책의 여러 대한 관점을 통해서 상이한 어떤 관점에 대해서 중요한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전된 책이라고 하면 하나 선택하시는 거죠. 뭐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음, 책을 선택해서 주제를 여러 관점으로 분석해서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고 그 다양한 시각을 종합해 와서 통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비판적인 이제 사고력이라든가 창의적인 사고력 이런 걸 더 통해서 요구되는 이제 문제 해결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에 제가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네, 어떻게 보면 접근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다양해질 수 있어요. 오늘이 해야 될 건 이제 문학, 뭐 다른 얘기도 할 건데 물론 읽는 방법은 뭐 거의 같죠. 읽는 방법은 뭐 선택하시면 다 읽는 거지만 하지만 이제는 이제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첫 번째는 문학 관점인데요. 문체라고 하죠. 스타일. 문체는 저자가 사용하는 어떤 언어의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문체는 다양한 단어 선택이라든가 문장의 구조, 리듬, 비유적인 표현 등을 포함해서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를 읽어가는데 경험을 직접 영향에 미칠 수도 있죠. 작가가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그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단어를 딱딱딱딱딱딱딱 끊어서 막 얘기하는 그런 거 보셨는지요? 막 끝을 맺히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셨어요. 저러셨어요. 이게 아니라 어쩔? 뭐가? 그래서 알아서 선택은 본인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대화가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리듬이나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독자가 텍스트를 에 대한 읽어내려가는 그런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단어 선택은 물론 이제 저자가 의도하는 그런 것들의 단어를 포함시켜서 감정을 집어넣어서 이제 모든 걸 책에다가 집어넣겠죠. 그런데 조금 더 이제 낭만적이라든가 아니면 서사시적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의 작가라면 고요함과 적막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단어를 비슷한 의미를 갖고는 있어요. 이제 밤 형태가 느껴지잖아요.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아무도 없는 주변이 깜깜한 뭐 이런 형태를 적막한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뉘앙스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고요하다라고 이제 평화롭고 안정된 느낌을 주는 방면이다. 그럼 뭐 전쟁이 없이 우리는 지금 모두 다 평화롭게 살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적막한 이렇게 하면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 남아져 있는 외톨이 같은 느낌 뭐 이런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문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단어 선택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도 어, 그 단어에 따라 독자가 느끼는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단어 선택의 중요도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장의 구조인데요. 문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길이나 복잡성 아니면 문구를 통해서 독자에게 다양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어, 지금 한 줄에 보면 문장의 길이, 복합성, 문구는 독자에게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딱 끊겼잖아요. 근데 이걸 길게 막 다가 아니고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막 포함시켜서 다가 한 세 줄 이상 문장이 넘어가면 읽는 사람도 그렇고 되게 뻐겁죠.
짧고 단순한 문장들은 긴장감과 속도감을 전달할 수 있지만 복잡하고 긴 문장은 사색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딱 근데 가독성이라는 건 사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책을 읽을 때. 안 읽어져 내려가는 이해 가능해야 읽어져 내려가는데 이해 가능하지 않으면 네, 가독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문장의 구조도 길이나 복합성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문학적으로 되게 달력물 중요한 부분인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리듬과 운율이라고 그러는데요. 특히 시에서는 344, 44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궁짝을 맞춰서 가잖아요. 리듬과 운율이 중요한 역할을 당연히 하죠. 이거는 이제 독자가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복, 음악도 그렇잖아요. 맨 밑에 후렴은 이제 반복적으로 약간 해서 입에 붙게끔 만들듯이 특정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리듬과 운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규칙적인 운율을 줘야 조화롭고 안정된 느낌을 줄 수도 있죠. 뭐 334, 334, 222, 뭐 이런 형태로. 그렇지만 이제 안정된 느낌을 주는가 반면에 규칙적인 리듬은 혼란하고 불안을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냥 편지 글처럼 줄줄줄줄줄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까는 말체와 문체하고는 조금 상반돼야 되는데 문체를 말체로 쓰시는 분이 있죠. 자, 그다음에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이건 남을 어떤 걸 빗대서 사물을 사람아처럼 아니면 뭐 조금 더뭐 직유로 의인화 시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은유, 직유, 의인화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조금 더 깊은 이제 의미와 감정을 제공하고 싶어서 이런 단어를 쓰죠.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은 도둑이다. 정말 누가 도둑의 시간을 훔쳐가나요? 그런 건 아닌데 그만큼 빨빨빨빨 지나간다. 밥도둑이다. 게장을 정말 먹으면 밥이 막 없어지나요? 그건 아닌데 그만큼 맛있다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은유는 시간의 흐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시간이라는 아주 소중한 것들을 이제 가져가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시간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나눠서 사용해야 된다. 어떤 분은 1시 15분쯤 만나요. 1시 5분에 만나요. 이렇게 5분 단위로 끊어서 약간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2시간 전에 가가지고 먼저 기다린다든가 3시간 전에 기다린다든가 뭐 성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여러 스타일이 있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빨리 시간의 흐름을 빨빨빨빨 이렇게 약간 정리하고 싶은 그런 표현을 상대에게 하고 싶어서 이런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비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상징인데요. 상징은 어떻게 보면 특정한 대상이나 이미지를 조금 더 깊게 우리에게 조금 전달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상징의 작품이나 상징은 이제 작품의 주제나 메시지를 약간 강화해서 독자로 하게끔 이겁니다라고 딱 머릿속에다가 넣어주고 싶어하는 이해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하죠. 그래서 상징의 유형을 보면 자연적인 상징 그래서 자연은 유래된 상징으로 예를 들어서 물과 생명과 정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든가 당연하죠. 저희가 살아감에 있어서 물과 생명은 연속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희 몸의 6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저희가 살아갈 수 없듯이 뭐 그런 형태로 약간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문화적 상징 이래서 이제 특정 문화나 널리 인정받는 그런 상징들은 뭐 여러 개가 있지만 뭐 십자가 그럼 뭐예요? 기독교의 믿음과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거다. 뭐 개인적인 상징 이러면 저자나 특정한 작품에만 상징되는 그런 상징이 있으면서도 독자에게 좀 더 깊게 해석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들면 돼요. 예를 들면 뭐
현대 그러면 뭐가 딱 생각나십니까? 건설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자동차가 생각나십니까? 상징인 거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 그렇듯이 이제 뭔가를 상징은 어떠한 텍스트나 주제를 연결해 주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독자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있게끔 한다는 거죠. 뭐 예시가 나오긴 했는데 뭐 그것은 뭐 조금 더 우리나라 게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상징이라는 것은 저자가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 주제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건지는 독자들에게 다 미션으로 그냥 문제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인화시킨다 이런 식으로 은유와 주규법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은유와 주규법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은 사물을 비교하는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고요. 독자가 특정한 개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강렬한 느낌을 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어떤 표현법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은유는요, 두 개의 개념을 직접 비교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하나의 것을 비교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교하거나 다른 하나의 것을 비유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녀의 마음은 얼음이다 라고 표현해요. 정말 마음이 그렇게 차갑나요? 무슨 뜻인가요? 느낌이. 감정을 별 드러내지 않고 뭐 그녀는 조금 뭐 대화를 해보면 좀 냉담하고 그리고 사무적이고 딱딱한 느낌. 그리고 약간 네, 감사 뭐 이런 거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간다든가 뭐 이런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은유법을 집어넣는 거죠. 그녀의 마음은 얼음 같아요. 누군가가 사랑 고백을 했는데 왜 얼음짝처럼 그렇게 자기한테 딱딱거리냐 이렇게 표현한다면 100%그 상대의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거죠. 직유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like와 as 뭐뭐처럼이라고 한국어로 해석을 한다면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와 같이 연결해 주는 어떤 사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개념을 비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녀는 얼음처럼 차갑다. 뭐 이렇게 아까는 마음이 차갑다 그랬는데 얼음처럼 무엇이 얼굴이 몸이 전반적으로 그녀의 어떤 차가운 성격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문장법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절하게 글을 쓰실 때는 이렇게 은유나 직유 같은 걸 넣으셔서 조금 더 자기 글을 남에게 좀 강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표현법을 조금 더 뭐라 그럴까 풍성하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비유적인 표현에 대한 역할인데요. 이 비유적인 표현은 독자가 텍스트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조금 더 이렇게 업시키려고 하긴 그런 증폭을 시킨다. 좀 더 이 사람 이렇게 표현했네. 너무 멋져. 정말 좋은 글 같아. 이래가지고 또 하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기 카톡에다가 막 넣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더 깊이 있는 해석이 가능하면 더 좋겠지만 독자가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이 되는 게 은유나 지규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차갑다, 몸이 차갑다 이런 뜻이 아니라 조금 사람이 냉담하구나 이런 식으로 지면으로 우리가 느껴야 되니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서사의 구조인데요. 이 서사는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구조에 따라 주제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선형적인 구조다라고 하는 어떻게 되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전개되는 구조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소설은 대부분 선형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죠.
독자가 사건을 순차적으로 전개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어릴 때부터 청소년 시기부터 지금 현재 컷들부터 뭐 아니면 그 사람 어릴 때를 안 가더라도 20대부터 30대에서부터 40대까지 아니면 독립운동을 하기 전에 대한 배경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부터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뭐 후회까지 뭐 이런 형태로 선형적인 구조가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읽기도 좀 편하고 가독성이 좀 따라 적응하기도 좀 편하죠. 근데 비선형적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의 흐름을 자유롭게 구성하는 방식이지만 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얘기해요. 플래시백, 스포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을 막 얘기하려고 하는데 약간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현대를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는데 뭐 꿈을 꾸는데 약간 꿈 얘기도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시간의 흐름을 자유롭게 구성하는 거는 맞지만 이러한 구조는 독자에게 약간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띄엄띄엄 읽어보면. 좀 복잡한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없잖아 있죠. 호밀밭에 대한 파수꾼 같은 걸 아셔야 서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책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홀든이라는 사람이 회상해요. 옛날 거를. 그 정신의 상태와 주제에 들어가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상황들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주인공에 대한 행동을 과거의 거를 다시 돌아가서 얘기해요. 근데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는 그게 빨리빨리 이해가 되지만 책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거기다가 지금부터 과거를 돌아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죠. 근데 그런 뉘앙스를 주면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 이거 옛날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 사람 꿈 얘기하는 거구나. 독자들은 다 기억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 없이 내 비선형적인 구조를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다 버리면 이거는 좀 물론 이제 선형적인 구조라고 하지만 조금 혼란을 줄 수 있다.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점인데요. 이 관점은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이랬습니다. 나는 이랬습니다. 나의 오빠는 이랬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이랬습니다. 나의 친구는 이랬습니다. 다 무슨 뜻이에요? 1인칭 시점에서 모든 걸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면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죠.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속상했습니다. 막 이렇게. 근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모든 걸 다 이렇게 들어보는 거. A라는 사람 입장에서 B라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중재자 입장에서 뭔가를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건을 객관적으로 다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각자의 어떤 시점을 선택해서 텍스트의 해석이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미칩니다. 무엇이 그럼 좋은가요? 라고 얘기해 드릴 수 없는 것이 이 관점은 독자가 쓰기 나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1인칭 시점을 쓰는 거는 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수기공모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수기공모전 쓰실 때는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해서 공부를 시작했고 어떻게 해서 뭘 했고 뭐 이잖아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저는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공부했고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다 1인称 작가 시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글을 거의 다 사람들은 쓰지 않죠. 하지만 이제 이런 관점을 책을 읽을 때는 파악하셔서 어느 시점에서 쓰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느 시점으로 각각의 시점에 따라 텍스트가 어디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면서 보셔야 재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설자 입장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있고 배경은 이렇고 이런 상황이다. 누구 하나의 나라는 개념이 아닌 그는, 그가, 뭐 이름을 정해서 뭐 이렇게 쓰는 경향이 꽤 있더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인물의 성격인데요. 캐릭터잖아요, 대부분. 이런 것들은 독자가 만들어내기 또 독자가 세팅해놓은 그 얘기를 감정적으로 연결하도록 하는 것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저자는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인물의 성격을 형성하고 이걸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접적인 성격 묘사라고 해서 저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는 매우 용감하다. 그는 매우 창의적이다. 그는 매우 뭐 성격이 뭐 어떻다.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표현을 그렇게 했으니까 독자가 읽을 때, 아, 이 사람은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 이 사람은 되게 돈키호테처럼 용감하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는 써져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써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독자 입장이라면 이해하기 되게 빠르죠.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성격 묘사를 한다면 그들의 그 인물에 대한 행동, 대화, 외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반응을 보고 인물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인물이 위험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독자는 그가 용감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아, 냉철하구나. 상황 판단을 해서 당황하지 않고 일처리를 잘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추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되게 어떤 방법이 좋아요라고 물어보시면 대답을 못하는 게, 왜냐면 이 저자가 쓰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수용해서 이걸 읽는 거니까, 아, 이 사람은 직접 묘사했네. 아우, 대단하네. 뭐 이럴 수도 있고, 어허, 어림짐작하게 만들어놨네. 뭐 이런 형태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격에 대한 발전, 사람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어떤 소심하고 그랬던 성격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창의적이고 약간 리더십 있는 그런 형태로 변하듯이, 이야기의 진행 중인 인물에 대해서 경험과 변화에 대해서 발전하는 것들을 조금 독자들은 분석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는 소심하고 앞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일어나서 책 읽는 것도 싫어하고 이렇던 성격인데,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대인 관계도 만나고, 그리고 또 사장님들하고 클라이언트하고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약간 이러면서 리더십, 직원들도 막 10명, 20명 다루면서 이렇게 변하잖아요, 성격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어, 독자로 하여금 이제 보여주게끔 표현하는 그런 행동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서 독자의 반응이나 감정들을 어떻게 그럼 녹여서 낼 거냐. 저자가 선택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은유법, 주유법부터 시작해서 감정적인 성격 묘사까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어떤 형태로 텍스트를 해석하고 반응을 줄 건지를 이제 분석하는 것이 독자 반응에 대한 감정이라는 그런 과정입니다. 감정적인 반응 유도는 독자가 특정한 어떤 표현을 통해서 독자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 읽어 내려가는 텍스트가 조금 더 깊게 몰입해 가면서 주제나 메시지에 어떤 공감을 형성되는지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반응의 유도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독자의 경험과에 대한 연결인데요. 독자의 모든 경험들을 저자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경험과 감정의 텍스트와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이해는 시켜줄 수 있죠. 문학적인 분석이 이러한 연결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아니면 텍스트의 의미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본인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찾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어떤 문체로 기법을 사용했는가, 그죠? 그런 걸 보면 서사의 구조와 플롯 전개의 주제는 어떤 에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인물의 성격과 변화나 주제의 메시지를 어떻게 광했는가, 이런 질문들이 조금 더 요점 정리할 때 조금 더 이렇게,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이런 형태의 기법을 썼고요. 이런 서사 구조이면서 인물들의 성격의 변화는 이런 식으로 변했다. 그것이 이 책의 주제와 메시지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요점 정리를 해 오신다면 기말고사 때요. 훨씬 더, 이분은 뭐 그냥 독서 토론에서 완전히 다 숙지하시고 보내셨구나. 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이러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한 번 뭔가를 공부했다고 해서 그걸 바로 적용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는 철학적 관점인데, 이 철학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질문이나 개념, 윤리,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자유의 의지, 도덕적인 책임,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그런 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제시하에서 이거는 주요 어떤 질문인가요? 또 어떤 입장에서 저자가 이런 어떤 입장에서 이걸 썼나요? 철학의 어떤 책의 철학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현재 윤리와 사회적인 문제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나요? 뭐 등등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존재라고 해서 많은 문학들이 인간의 존재와 그의 의미에 대해서 탐구를 합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제 철학적인 분석을 한다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삶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할 수가 있고요. 자유의 의지라고 한다면 텍스트가 자유의 의지라고 한다면 결정론의 사이에서 갈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도 탐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인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깊은 철학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물론 모든 책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철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도덕적인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도덕적은 인물이 어떤 도덕적인 선택을 요구하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지 죄와 벌은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인공까지는 뭐 아실 필요 없고 죄와 벌은 뭐예요? 살인을 저지른 후에 도덕적인 책임과 죄인에 대한 어떤 태도에 취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그 책을 읽으면서 어쩔 수 없게끔 스토브옙스킨이라는 이제 주인공이 어쩔 수 없게끔 뭐 이런 상황들을 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저자가 그런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을 글로 풀어나갔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윤리적인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이 도덕적 갈등과 선택의 문제에 대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철학적 분석에서는 이 딜레마가 작품 내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도 해결하는 것도 좋은 탐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갈등은 없을 수 없죠. 그런 것들을 책에다가 약간 집어넣는데요. 윤리적인 딜레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상의 도덕적인 가치를 원칙적으로 충돌하는 상황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A와 B에 대해서 이제 그 갈등의 도덕적인 딜레마를 제시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뭐가 좋은 방법이냐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안디에고에서는 소플 이거 책을 모르시니까 모르실 수 있어서 제가 지금 다른 예시를 드는 건데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행동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귓가에서 뭔가를 훔쳤다고 가정한다면 반드시 저기죠. 법에 위배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많이 굶고 동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훔쳤다. 라고 한다면 애가 오죽해서 힘들면 뭔가 훔쳤겠어. 물론 개인적인 도덕적인 신념과 사회적인 규범 사이에서 독자가 이거는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 부모로 인해서 이렇게 학대받고 못 먹었기 때문에 봐줘야 되는 거야. 그 아이가 잘못은 했지만 뭐 이런 형태로 약간 갈등의 본질을 글로써 해결해 나가는 그런 형태라는 거 보면 그런 형태들이 도덕적인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형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장르별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역사적인 관점이라고 보면 원래 우리가 살아왔던 지금 살고 있지만 살아왔던 그런 과정이잖아요. 역사적인 맥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거냐. 책에 쓰여져 있는 시기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작품이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고 잘 녹여나고 있는지 또 이 책에 쓰여진 시대적 배경은 무엇인지 역사적인 사건과 사회적인 변화가 이 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저자의 역사적 배경의 작품의 주제나 메시지는 어떤 반영을 하는지 뭐 기타 등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죠. 그러면 사회적인 상황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얘는 그렇게 마음속에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품에 쓰여져 있는 시기는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뭐 계층 구조
문화적인 규범 이런 것들이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을 해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국도 우리나라처럼 힘들게 살아왔던 그런 산업혁명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기 때는 모두 다 빈곤하고 아동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도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불평등이 어, 안 생겨났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불평등 사회에서 고통이 어떤 식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사회 개혁이 중요한 그런 상황. 그거는 사회적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분위기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물론 사회적 상황이 그런데 정치적인 상황은 뭐 똑같은 상황이라면 정치적인 상황이라도 좀 좋겠습니까? 작품이 창작되는 시기에 대해서 정치적 상황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뭐 독재주의, 사회주의 뭐 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가지고 시대 배경이나 정치적인 상황, 그다음 경제적인 상황으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어떤 이런 억압, 그다음에 자유의 권리의 침해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경고적인 그런 메시지를 독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경제적인 상황인데요. 지금 역사적인 상황을 얘기하면서 무슨 생각을 제가 했냐면 지금 사회적인 상황은 좋으십니까?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 싶었고요. 지금 정치적인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죠? 근데 만족해요. 행복해요. 이런 거가 아니라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상황들을 다들 불만과 불평과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지난 다음에 30-4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그래도 그때는 좋았어. 그게 이렇게 또 하는 게 역사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작품 속의 인물의 삶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하죠. 경제적 위기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물들의 직면하는 그 도전과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뭐 미국 배경으로 대공황 시기 그때는 완전히 난리 버거지가 났었죠. 음, 모든 것들에 다 여파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궁핍함, 그들로 인해서 인간에 대한 고통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안 지적받지 않는 그런 분야가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대공황 이것들은 경제적, 정치적, 그다음에 행정적, 법적 모든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불황들은 농민들을 고통을 줬고 그 고통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문제점과 사회 불평등을 고발하는 그런 형태적인 것들의 모든 학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상황, 미국의 대공황은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형태로 이제 글을 쓸 때는 작가가 그렇게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런 어떤 역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경제적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와 자본주의의 어떤 잘못된 점을 이제 지적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화적인 관점 이런 것들은 이제 특정한 규범이나 가치 또는 문학적인 어떤 맥락 내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자기가 국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같이 이렇게 약간 문제를 해결하거나 비판하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돌려서 글을 쓰는 그런 형태가 꽤 많았죠. 그래서 성별, 그죠? 계급, 문화적인 차이, 뭐 이렇게 작품에서 어떤 표현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성경에도 남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인구나 재산을 축적했고 여자나 어린아이 뭐 이런 사람들은 내 재산에 들어가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이나 자손을 번창하는 어떤 도구로 많이 쓰여져 있었고 저희도 조선시대 같은 거는 여자들은 뭐 공부도 많이 안 시키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남자는 공부를 많이 시켰냐? 물론 가정 형편이 여유가 있으시면 시켰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 왔다라는 거죠. 다행히도 저희는 검정색이 아니라 황색이라서 백인 다음에 두 번째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래도
인종의 차별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있고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뭐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동양인에 대한 차별점도 아직까지는 갖고 있죠. 계급,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조금 더 작품에서 어떻게 표현할 건지도 좀 초점을 둘 수 있다. 뭐 질문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책은 어떤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를 반영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이런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특정한 문화나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인종이나 성별, 계급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책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문화적 분석을 통해서 뭐 주요한 어떤 요소가 있으면 텍스트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역할 지금 엄청나게 변하고 있죠. 남성과 여성의 백화. 그 맞벌이 여성이 많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남자도 가정의 일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남자도 육아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 휴직을 쓸 수 있게끔 또 바뀔 수 있고요. 또 교육을 시켜서 집안일은 다 여자가라는 개념이 없이 아빠의 그런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내 온전한 가정을 만들려고 또 국가가 노력하고 있고요. 뭐 등등등등 역할이 지금 옛날하고는 많이 변했습니다. 성별에 대한 규범 이것도 뭐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젠더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젠더가 꼭 뭐 트랜스젠더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성별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불평등 왜 난 여자로 태어났어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난 남자야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여자든 남자든 간에 독립적인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나와 있는 것뭐 시녀 이야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우리가 읽지 않아도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것 같아요. 여성의 억압과 가부장적인 어떤 그 제도에 의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뭐 다 따라서 이렇게 왕이면은 그 궁녀들이 막 이렇게 시중을 부렸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권위나 이런 것들을 저항하고 자아를 찾는 그런 과정들을 좀 강조할 수 있도록 사회적, 문화적 부분에서 이런 성별도 되게 중요하다. 계급도 그렇습니다. 상류층, 하류층 이렇게 나눠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 상류층은 뭐고 하류층은 뭐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회적인 불평등이 강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이런 계급층을 다 없애버려 버리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고 지금도 공부 잘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계급이 좀 있는 사람은 조금 더 그 사람 그럼 나쁜 짓을 안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뭐 못 배우고 뭐 힘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약간 힘든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사람이 못 배워서 그걸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상황은 아닌 행동들을 자기가 배우고 알고 있는 그 지식 이상의 조금 더 나은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난 몸으로 일하는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요새는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지죠.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저 사람들은 부자라 뭔가가 좀 있어 이렇게 보이잖아요. 계급적인 억압이나 불평등은 아직도 시대가 바뀌었지만 좀 존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문화적인 차이인데요. 이 문화적인 차이는 저자가 글을 쓰는 그런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인물 간의 어떤 갈등이나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화해서 약간 녹여낸다고 표현해야 된다. 그렇게 녹여낼지를 또 약간 탐구하는 겁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얘기해 보면 조이 럭이라는 클럽이라는 중국계 미국인의 여성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문학적인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민자에 대한 가정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가정의 문화적인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세대 간의 차이도 물론 다르고요. 거기 가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너희 엄마는 왜 약간 그래? 너희 뭐는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하고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너희 엄마는 왜 그렇게 얘기해? 너희 한국 사람 아니야? 뭐 왜 막 약간 근데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정의 문화적인 갈등이나 세대 차이를 이제 다루는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축복받은 집이라는 그런 책에서는 인도계의 미국인 가족이 미국 사회에서 겪는 어떤 문화적인 갈등, 미국 사회는 모든 다 받거든요. 한국인부터 시작해서 막 모든 사람을 다 봤는데도 거기에서도 네 이런 걸 겪는다고 한다면 정체성에 대한 혼란 같은 거를 이제 책에다가 묘사하는 거죠. 우리가 느껴지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소속감을 문제를 좀 탐구하는 그런 책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 제목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무슨 뜻이에요? 약간 절망, 희망이 없는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 나오는 식민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문화에 대한 갈등. 식민주의는 뭐예요? 억압받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노동은 한계가 있고 뭔가를 이렇게 자본주의처럼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뭔가를 벌으면 네, 이걸 공유해서 쓰는 게 아니라 뭐 약간 식민주의면 뺏기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이런 전통적인 문화 간의 어떤 충돌 이런 걸로 인해서 이문화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에 적인 붕괴. 해봤자 뭐 내가 무슨 일을 해봤자 뭐 내가 갔나? 나 이거 안 할래. 뭐 이렇게 행동하겠죠.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관점인데요. 이게 이 부분이 가장 애매하고 좀 어렵고 조금 느끼기 조금 더 깊게 탐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 인물에 대해서에 대한 내면 세계, 또 동기, 감정, 정신적인 갈등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심리학적 이론으로서 적용해야 하는 인물의 행동과 이런 선택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관점들을 저희가 책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인물들의 심리적인 동기는 무엇인가? 인물의 감정이나 정신 상태가 사건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책을 다루고 있는 심리적인 주제는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독자에게 전달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은. 자, 내면의 세계, 심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내면 세계는 인물의 사고와 감정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표현하는지를 탐구해야 돼요. 인물의 내면적인 경험, 무의식, 그리고 자아의 형성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요. 프로이드라는 이제 학자가 있습니다. 프로이드에 대한 이론에 따르면 프로이드는 내면의 세계뿐만 아니라 자아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프로이드가 이제 주장했던 것들을 얘기를 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먹고 자고 뭐 먹고 자고 입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더라.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어디 소속되고 싶어 하더라. 직장도 갖고 모임도 갖고 또 그게 또 소속되어 이게 안정이 되면 먹고 자고 소속되어 있다면 거기에서 뛰어나고 싶어 하더라. 존경받고 싶어 하더라. 막 이런 거죠. 그리고 서 존경을 받으면 보호받고 싶어 하더라. 막 이렇게 그거 다 안정적으로 갖게 되면 자아 실현하고 싶어 하더라. 자기 개발하고 싶어 하더라. 뭐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프로이드예요. 그래서 이런 이론에 따르면 무의식적인 욕망과 억압에 대한 인물에 대한 사고, 행동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 당연하겠죠. 융의 이론도 비슷합니다. 자아와 같은 그 그림자, 개인의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의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인물의 행동이 단순히 외부 사건에서 사건에 대한 반응이 아닌 깊은 내면의 갈등에 대한 욕망을 표현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내면의 세계입니다. 조금 어렵죠. 심리학 뭐 이런 쪽은 좀 어렵습니다. 동기라고 해서 동기가 뭐예요? 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힘? 특정한 행동을 선택하려는 근원에 대한 이유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이론은 어떤 행동의 무의식적인 욕망이라든가 두려움, 그리고 또는 충돌 이런 걸로 해서 동기화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데요. 프로이드를 계속 얘기하면 성적 욕망 생겨날 수 있죠. 성적 욕망을 계속 푸는 사람이면 네 건강한 가정 생활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뭐 가정 형편이 아니라 가정의 원활한 그 아니면 네 또 외도나 뭐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약간 공격적으로 누군가 충동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게 동기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좋은 방향으로 동기를 이렇게 돌리면 학업을 할 수밖에 없는 동기, 학업을 하고 싶어하는 동기, 학습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동기. 아, 난 사람들이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아. 아니, 나는 그냥 공부하는 게 좋아.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 나는 공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꼭 딸 거야. 뭐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어, 역사적인 관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위에 선임들이 먼저 확인했던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도 사람이 살았겠죠. 자, 융의 관점에서는 자기 실현이 개인의 통합을 위해서 동기나 인물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감정인데요. 이 감정은 어떠세요? 이렇게 일괄적이실까요? 사람은 다 이렇게 되나요? 네, 다 웨이브겠죠? 감정의 분석은 인물이 경험하는 정서적인 반응과 그걸로 인해서 행동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을 얘기를 해요. 심리적인 분석에서는 감정이 인물의 동기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막 열심히 찾아내고 있죠. 두려움, 사랑, 분노, 또 뭐가 있을까요? 감정은 인물에 대한 특정한 결정을 내리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너무너무 다정하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소심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막 뭐 이런 거 느껴지잖아요. 책을 읽으면서도. 감정의 분석을 통해서 인물은 왜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이야기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를 조금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일 뭐 동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감정이라는 건 그 캐릭터에 따라서 어떤 그 성품이 드러나는 거니까 음, 약간 나머지 거는 막 이렇게 숨길 수 있죠. 근데 이 감정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세 번 만나, 그럼 느껴지는 거죠. 아, 저 사람 참 온화하다. 아, 저 사람 참 존경 가능하다. 저 사람 정말 머리 숙여서 인사하고 싶다. 막 별의별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라는 거죠. 글에 대한 캐릭터에서도. 자,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갈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신적인 갈등은 여러분들은 정신적인 갈등이 있으신가요? 정신적인 갈등은 인물에서 내면 쪽에 겪고 있는데 대립에 대한 긴장 뭐 이런 것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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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돼. 또라이 짓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막 이렇게 있다가도 내가 생각하는 또라이 짓은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살쪘어. 안 돼, 안 돼. 혈액이 안 돌아가. 순환이 안 돼. 뭐 알고 있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풀 수 없으니까 내가 막 이제 먹어요. 이제 그런 거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정신적으로 어떤 갈등은 좀 상반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은 주로 무의식과 의식 간의 약간 충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다가 한숨 자다가 일어나서 뭘 또 막 먹어요. 아우, 자는 도중에 뭐 먹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바로 잘 거잖아. 그럼 위가 또 안 움직이는데 막 이런 거 알아. 알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안 하면 또뭐 참아낼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욕망과 도덕적인 의무 사이에서 대립을 얘기하고요. 아까 초창기 때 얘기했던 이제 프로이드나 인물의 자아, 원초적인 욕망, 도덕적인 기준, 이 도덕적인 기준은 학습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사회에서 학교에서 익히고 규칙과 규범을 연습하면서 고착화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몰랐어요. 한번 봐주세요. 뭐 이게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까지는 가능합니다. 학생까지는. 근데 성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갈등에 대해 경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융이의 인물은 그림과 그림자와 자아의 어떤 통합적인 과정에 따라서 갈등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신적인 갈등은 인물의 성격에 대한 발전과 이야기를 주로 갈등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인물이 결국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작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학을 공부하시거나 어떤 뭐 약간 정신 건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다 다양하잖아요. 근데 지금 혼자 뭐 게임을 한다든가 어디 나가지 않아서 이렇게 약간 대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신 건강은 그렇게 건강하지 않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성인학습자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행동을 많이 하셨고 그렇게 살아오신 거기 때문에 그나마 정서가 약간 제가 한 분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해보면 그래도 생각이 조금 다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청소년들이라든가 뭐 이 사람들은 그 단절되어 있다고 표현하나요? 혼자 지내는 거 저는 그렇게 굳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 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자, 경제적인 관점 이거는 뭐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작품 속에서도 뭐 불평등한 경제적인 불평등, 계급의 투쟁, 뭐 자본주의 비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분석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경제적인 요인을 다루는 뭐 경제적인 불평등 주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경제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비판적인 입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상이한 관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이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책에서는 동일한 주제나 텍스트가 더 깊이 풍성하게 이해를 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비판적인 사고력 강화. 이거는 어떤 관점을 비교해서 대조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합적인 이해. 이거는 이제 표현의 의미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요. 창의적인 촉진이라고 해서 이건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찰하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창의적인 것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적인 시각,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층적인 이해, 딱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이해를 하고, 뭐, 그걸 통해서 학문적인 연구라든가 이 연구를 통해서 실무에서 약간 중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요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양한 관점인데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누구랑 싸웠어요? 그러면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이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 이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 이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좀 더 효과적입니다. 비교 분석의 사이에서 어떤 에세이를 작성함을 따라서 관점에 따라 약간 다른 것들 그리고 그 멀티 자료를 사용해서 뭐 인터뷰라든가 다양한 자료 이런 걸 가서 네 조금 그런 것들을 조금 분석하는 것들 뭐 이런 형태인데요. 어떻게 보면 또 동일한 주제를 여러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도 누구 입장에서 가족 얘기를 해요. 아빠 입장에서 가족을 얘기하고 엄마 입장에서 가족을 얘기하고 딸 입장에서 가족을 얘기하고 다 다른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학문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문제 해결하는 데도 무척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네, 조금 시간이 오버됐지만 뭐 1, 2분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죠?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시고요. 다음에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독서인데요. 이번엔 다양한 관점의 토론에 대해서 준비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